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챕터 3 노인복지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좀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얘기죠. 혹시 이 과목에서 이 책이 필요하면은 이번에 노인복지로는 제가 쓴 책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책을 구입하실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기 제가 잠깐 써드리면 010-3175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교수. 그래서 노인복지론 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책이 4월 달에 공동체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해미디어 거 지금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하게 돼서 책이 다 절판이 돼서 책 구입이 여러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사에 주문을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쓸 것은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값은 2만 원인데 그 10% DC에서 18,000원 내시면 제가 택배를 무료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또 책 구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 챕터에서 이걸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도 여기서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교재는 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재를 될 수 있는 대로 구입을 하시면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복지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체계다. 체계라는 것은 어떤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것으로 볼 때 어떤 큰 틀, 이것이 시스템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고, 한국말로 말하면 틀이고, 일본말로 말하면 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인복지 체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콘텐츠에서 노인복지의 역사는 얼마큼 됐는가. 그래서 노인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사회복지의 역사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인복지도 얼마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인복지의 개념 및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종합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념 안에는 노인복지의 정의가 뭐냐, 정의도 나올 것이고, 또 목적도 나올 것이고, 또 방법도 나올 것이고, 또 등등 이런 것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든지
우리가 복지를 실천할 때는 그냥 실천하는 것과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실천하냐, 원칙이 있는 실천과 즉흥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노인복지 체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느냐, 노인복지의 그 체계를 우리가 파헤쳐 가면서 요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또 노인복지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복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는 제일 먼저 제1공화국 시대예요. 제1공화국 하면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 4.19 이전, 그 4.19 이전에 요보호 노인 구호 사업 단계가 있어요. 요보호라는 것은 요구한다,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요 앞에다 요자를 써서 그래서 노인.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우리가 그냥 부를 때 요보호 노인이다. 그 다음에 아동이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요보호 아동. 노인이 보호가 필요하다, 요보호 노인. 뭐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보호 청소년. 이런 식으로 이 요보호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므로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 노인하면은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구호 사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 단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민간인들이 노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케어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서로가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노인을 구호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개 단체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중에서 저 한 분이 제일 어려워.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그분만 도와줄 것이고, 또 그 다음 단체도 그분 도와줄 것이고, 또 다음 단체도 그분 도와주게 되니까 중복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 중복 서비스를 받으니까 어려운 사람은 5번을 다 도움을 받는 거야. 근데 이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상위 계통이나 이런 사람은 돈이 없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은 또 억울함을, 또 이렇게 좀 불공평함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5개가 이렇게 뭉쳐갖고 5번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아니면 5개가 하나가 돼갖고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이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그래 하나가 묶어지면은 혜택을 여러 사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전부 와가지고 전부가 자기 나름대로 전부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은 많이 받는데 그 중간 라인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 단체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노인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구호하고 도와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의 민간 구호 단체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에서 자선단체에 들어온 자선단체에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준다든지 또 외국에 무슨 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민간보다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노인 보호를.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외국 자선단체에 의존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구호령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구호령, 그 다음에 양로원이 변형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로원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체계죠. 그 다음에 요 구호 대상자, 그러니까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예요. 요 구호니까 요 구호 대상자의 급증으로 노인복지 사업이 거의 무시됐다. 그러니까 노인이 요 구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인이 숫자가 얼마 안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워낙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 사업이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뭐 얼만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 그거 다 쓰면 그만이야. 다 나눠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었다. 그 다음에 임기응변적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조직 없는 무단체들이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걸 도와줘서 잘 보인 사람에게는 많이 도와준 거고 못 보인 사람은 조금 도와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불공평했었고 그 다음에 자선적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우선적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기독교 쪽에서 들어와서 복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와 기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교 단체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복지를 하고 또 돌보고 우리를 그 노인들의 어려움을 케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우선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제1공화국 시절에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 단체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서 구호를 했고, 근데 그 구호를 했지만은 그 단체들은 거의 다 외국 자선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초창기에 제1공화국 당시에는 외국 자선 단체에 의존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조선 구호령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 구호령은 양로원으로 이제 변형돼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로원 이것들은 바로 이제 이 조선 구호령 이런 것이 이제 변형돼서 온 거죠. 그다음에 요 구호 대상자가 갑자기 이제 급증하면서부터 노인복지 사업이 거의 무시되고 있었을 그런 시기도 바로 요 시대였다. 그다음에 이때의 이 제1공화국 때는 무계획적이고 그냥 즉흥적이고 조직도 없고 그다음에 자선적이고 종교가 우선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대적으로 민주주의적 새로운 사회 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 끝에 근대적으로 근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바로 앞을 근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민주주의적 새로운 사회 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제3공화국이에요. 자, 제3공화국이면 1960년대죠. 그때 생활보호법상에 노인보호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공포가 됐습니다. 생활을 보호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보호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그 생활보장법이야. 생활.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 그것이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뭐 이렇게 용돈 주듯이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최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돌아가서 이제는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숫자죠. 몇 사람만 구빈적 보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적은 숫자, 많은 숫자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숫자를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숫자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숫자, 소수에게만 이것이 구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소수에게 아주 가난한 노인, 없는 노인,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복지사업은 여전히 개선되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을 거쳐서 제3공화국까지 노인복지사업이 그렇게 특별하게 뭐 발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사업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무시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인들의 그 수요 혜택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은 특별하게 제1공화국서부터 제3공화국에 오면서까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 한국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공공부조제 제도죠.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노인에게 생활보호, 노인의 생활을 보호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런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노인에게도 의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병원에 많이 갔잖아요. 그 병원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많이 가게 되고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도 보험이 돼야 된다는, 의료도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 원로 보상 등이 제공됐다. 군사 원로 보상. 그래서 이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요 제3공화국까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가, 자, 지금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됐죠. 이미 됐어요. 사회 문제가. 그래서 노인의 숫자가 지금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많아서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제일 많고 젊은 애들이 없고, 요즘에는 애들을 안 낳잖아요. 안 낳다 보니까 위에 노인들은 많고 젊은 애들은 없고, 그래서 역삼각형의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원래 피라밋이 안정된 거잖아요. 그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피라밋이 형성될 때 이게 안정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한 문제를 앓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 3공화국까지는 노인 인구 증가가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았으니까, 노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 갑자기 뭐 증가하고 이런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3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노인의 문제는 사회의 굉장한 이슈를 뛰어넘어서 사회의 문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노인의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노인들이 그냥 당연히 노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노인들의 죽는 숫자가 굉장히 더디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현재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죽는 노인의 나이 90에서 100세 사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 90에서 100세 사이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90에서 100세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90에서 100세 사이 그 사이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84점 몇 세다. 이거 평균 수명이 84점 몇 세다.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부터 계산을 다 하잖아. 어린 아이. 그 일찍 죽은 애들까지 다 거기는 평균이니까 일찍 죽은 애들까지 숫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일찍 죽은 애들을 빼놓고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90세에서 100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기관도 엘린노인복지원도요. 지금 이번에 108살 할머니 죽으시고 106살 할머니 또 죽으시고 또 100살 그냥 막 우습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100세 산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100세 산다 그러면 막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지역에 가장 오래 사는 장수하는 할머니, 장수하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지금 100세 넘어도 우스워요. 100세 넘었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노인들이 나이가 이렇게 점점 넘어.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90에서 100세 사이의 사람들이 죽으니까 웬만해 갖고는 다 100세를 산단 말이에요. 현재. 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때는 부각이 안 됐지만은 요즘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반대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4공화국에는 1970년대에요. 네, 노인복지 제도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에는 노인복지가 있었지만은 유명무실했던, 힘도 없었던, 그러나 있으나 마나였던, 이렇게 웬만한 거에 대해서 무시당했던 이런 노인복지 문제가 이 노인복지 제도가 태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태동이라는 것은 이제 잉태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어요. 이때는. 네, 그래서 사회복지가 막 관심을 받아야 노인복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가 관심을 받아야 어린이 복지도 유아복지, 아동복지가 다 잘 되는 것이고 청소년 복지도 다 잘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기다.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977년에 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60%는 국가가 내주고 40%는 여러분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다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60% 이상을 국가가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 그 의료보험이에요. 미국은 아직도 이게 통일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통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기적입니까? 네, 그래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여기 1972년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4공화국 끝에 가서 1972년에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가 법제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를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노인복지가 법제화 되기 시작하는 거, 이런 움직임, 요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1970년대 제4공화국의 시절에 노인복지 제도가 태동 단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